4월과 5월 고용보고서 수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보통 경제지표는 수치가 발표되고 몇 달 뒤에 수정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동시장이 급격히 둔화하는 것처럼 하향 조정하는 걸 보니 금리 인하 각을 재는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은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비드 단 3번만 발생했었습니다. 한편 미국 실업률은 6월에 4.1%까지 올라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의 하나인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주가가 저번 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직후 $5빌리언 상당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열풍의 주역인 엔비디아의 경영진들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CEO 젠슨 황은 3주간 총매도액이 $213밀리언을 넘어섰습니다. 20일간 순 내부자의 매도액은 거의 $450밀리언로 2022년 금액의 2배 이상입니다. 물론 2022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콜옵션으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한 미의회 투자 천재 낸시 펠로시가 2월에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파를 거래한 이후 오랜만에 주식을 샀습니다. 6월 24일에 엔비디아 주식을 구매했고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콜옵션을 샀습니다. 재밌는 건 이걸 사면서 판 주식이 테슬라와 비자였습니다. 엔비디아 콜옵션으로 이미 재산을 많이 불린 낸시 펠로시가 또 엔비디아를 사는 걸 보면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람들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쥐와 같아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추세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열풍이 언제 식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월 고점 때도 일반적으로 유가와 대표적인 석유 ETF인 XOP의 움직임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유가가 오르는데 반해 XOP의 움직임은 제자리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 않는 석유 주식들을 보고 있으면 장기 투자로 시작했더라도 진이 빠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저번 주 EIA 재고보고서에서 원유 재고량이 역대 11번째로 큰 12밀리언 배럴 이상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가가 결국 주가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 뛰었던 유가가 경제 제재 기간 묵혀놓았던 이란의 해상 재고량을 중국으로 투매하면서 끝났다면 올해는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에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석유 투자자가 현재 대형 기술주에 몰려있는 자금이 섹터 로테이션을 돌아서 석유 섹터에 들어올 때 석유 주식들이 반등할 거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형 기술주의 거품이 빠질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석유 섹터로 돈이 유입될까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주는 늘 대형 상승장 뒤에 큰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인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올지, 만약 온다면 언제 올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미대선 전후로 섹터 로테이션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온다면 석유주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시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기 좋은 섹터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석유 주식에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 이번 후보 둘 다 이미 경험해봤지만 둘 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으로 유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친환경 섹터에 더 좋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현재 에너지 주식의 인기가 정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주식은 역사상 한 번도 직선으로 바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운 좋게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아래 위로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마치 트럼프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딱 50% 정도고 바이든이 나오든 후보가 바뀌든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이익에 의해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향이 큰 편인데 전기차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테슬라 소비자 중에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경제 정책상으로도 친환경 정책을 펴는 민주당이 유리한 건 당연한데 일론 머스크는 참 신기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테슬라 외 태양에너지 인버터 기업 솔라에지도 특이하게 친환경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솔라에지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보니 친유대인 성향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전쟁 준비 중인지 원유 공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영 석유회사에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비상 비축량의 6천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펙 전체 생산량의 약 2일분에 해당하는 양이고 중국 하루 소비량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사우디도 트럼프가 되길 바라는지 주요 수출 시장인 아시아의 8월 판매 가격을 내리지만 미국 가격은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맞반격으로 전통적인 휴가철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1밀리언 배럴의 가솔린 SPR을 판매한다고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첫 6개월 동안 원유 SPR을 조금씩 채워 넣었지만 그럼에도 바이든이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SPR이 거의 42% 줄었습니다. 세상에 일론 머스크보다 테슬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캐시우드 누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캐시우드가 최근에 들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던 주식이라도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주식이 나타나면 갈아탈 수 있는 게 투자이지만 얼마 전만 해도 로보택시를 외치며 테슬라 주식에 확신이 차있던 캐시우드 누님이라 이번 행보가 놀랍습니다. 천연가스 소식. EIA에 의하면 미국 천연가스가 석유를 제치고 조만간 미국 1위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인 환경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LNG 수출에 대한 신규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지애나주를 필두로 1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DOE가 LNG 수출 승인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전적으로 이유나 논리가 없는 이념주의라며 이번 명령을 즉각 철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함께 자체 감산에 들어갔지만 6월 가격이 3달러 위로 다시 오르면서 생산량이 빠르게 작년 수준으로 올라왔고 덕분에 다시 하락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유 중심으로 투자하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에너지 쪽에서 미국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유가나 가스 가격이라면 둘 중 하나는 낮게 유지되는 게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부양하는 데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LNG 프로젝트와 자프라 가스전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60%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엘버타주 생산량 순위와 에릭 누텔 차트. 캐나다의 텍사스라고 불리는 엘버타주의 5월 리퀴즈 생산 탑15 리스트를 보시면 1등부터 4등까지 VRN이 싹쓸이하면서 총 5개의 유정을 순위에 올릴 정도로 질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엑손과 쉐브론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COP도 캐나다에 괜찮은 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를 보면 전통의 강자 ARX와 OVV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대형 오일샌드 회사인 CVE와 CNQ도 괜찮은 천연가스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다른 대형 오일샌드 회사인 SU는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에릭 누텔의 최신 자료를 보면 왼쪽은 현재 생산량 기준 확인된 P1 매장량의 생산 가능 연도 수이고 오른쪽은 내년도 FCF 예상 수익률입니다. 미국은 중대형 석유 업스트림 회사, 천연가스 회사 순이고 캐나다는 중형 석유 회사, 천연가스 회사, 대형 오일샌드 회사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표만 보면 미국은 MRO가 좋아 보이는데 바로 옆 COP의 인수 오퍼를 받아서 통과되면 사라질 운명입니다. 캐나다 중형 회사 중에는 SCR과 VRN의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ATH는 P2 매장량까지 합치면 매장량 RLI가 훨씬 높아집니다. CIVI와 BT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아쉽지만 FCF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면 구입하고 싶은 종목들이 CVE, SCR, PY, VRN 같은 주식들입니다. 정고점 기준으로 주가가 조정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회사들은 여전히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체감상 그런 느낌이 덜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탑티어인 CNQ나 TOU도 그런 느낌입니다. 파렉스 에너지 섹터 내에서 현재 체감상 엄청나게 싼 느낌이 드는 주식을 꼽으라면 PXT입니다. 콜롬비아에서 국영업체 에코페트롤 다음으로 생산을 많이 하는 캐나다 회사로 올해 하루 54,000에서 6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최소 6군데 이상의 캐나다 석유 회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GT나 AXL 같은 회사는 올해에만 70% 정도 주가가 상승했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PXT는 현재 부채가 없고 7%가 넘는 배당과 굉장히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행된 주식의 35%를 자사주 매입으로 줄였고 올해도 많게는 10% 정도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페트로타리 기준을 브렌트 유가 77달러로 잡은 데 반해 파렉스는 75달러로 잡았는데 브렌트 유가 75달러 기준으로 215밀리언 달러 정도의 FCF를 예상합니다. 생산량의 원유 비율이 99%이고 현재 브렌트 유가가 가이던스보다 10달러나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 회사의 문제점은 콜롬비아의 정치 리스크와 지역 시민들과의 마찰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씨와 마찬가지로 매장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펙스의 탐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장량을 늘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국영기업 이씨와 50대 50 조인트 벤처로 콜롬비아의 대형 천연가스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그 외 여러 곳에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탐사 개발 성공 여부와 대부분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유전이라 현재 99% 원유 비율 생산량이 차후에 천연가스로 많이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콜롬비아는 국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미래의 천연가스 부족이 심각할 거로 예상되어서 석유산업에 부정적인 페트로 정부에서도 천연가스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작년 한 해가 PBR의 해였다면 올해는 대통령 룰라의 태클로 인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형 회사치고 EV EBITDA 수치가 겨우 2.9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쉐브론과 엑손 같은 비슷한 피어와 비교하면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진행 중인 적도 탐사가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대해봅니다. 룰라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 2년 뒤인 2026년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발로아 에너지 안전 점검 중에 시추장치에 크랙이 발견되어서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대주주인 태국 최대 운송회사 TTA가 일부 주식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태국 로컬의 대주주가 팔았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싸들였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TTA는 쿠데타 군부 세력의 자금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TTA가 작년부터 VLE의 지분을 많이 사들이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에 TTA의 움직임도 중요해 보입니다. 재밌는 건 대주주가 나쁜 뉴스에 일부 주식을 판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바로 일주일 뒤에 손해보고 급하게 다시 사들인 걸 보면 뭔가 주식 초보 같기도 하고 내부 정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코어 SU는 인근 산불로 인한 예방조치로 엘버타 북부에 있는 하루 21만 500배럴 규모의 파이어백 오일 샌드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주가가 타격을 조금 입었는데 덕분에 최근 주요 정유소 정비로 인해 벌어졌던 WCS 헤비오일과 WTI 간격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IMO와 CVE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노버스 CVE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맛보기 자료를 내놓았는데 2분기 평균 판매 유가와 정유소의 크랙 스프레드가 1분기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1분기에 비해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큰데 바라던 부채 목표를 하반기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텔루리안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사 말아먹고 작년 12월에 잘린 수키 전 CEO가 텔루리안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100밀리언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미국 LNG의 선구자로 불렸던 수키는 현재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금전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단순히 텔루리안의 주가를 펌핑하기 위해 억으로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타나 에너지 나미비아 PEL 83지역에 80% 지분이 있는 포르투갈의 갈프가 본인 지분의 반인 40%와 운영을 맡아줄 회사를 찾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12개 정도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 의사를 내면서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름이 공개된 회사는 엑손, 쉐브론, 쉘, 토털, 페트로브라스, 우드사이드 같은 해양 시추 경험이 많은 세계적인 메이저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언급된 업체 중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치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APA는 아프리카 이집트에 자산이 있고 BP와 함께 가이아나 바로 및 수리남에서 대형 해양 시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미비아 입찰이 완전히 뜬금없지는 않습니다. SEI는 PEL 83 지역의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갈프의 40% 지분 판매 가격에 따라 주가가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에 천연가스 함량이 많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SEI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2분기 자사주 매입에 $5.8빌리언을 지출해 지난 1년간 총 $15.2빌리언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 발행된 주식의 2.6%를 사들인 데 이어 2분기에는 2.3%에 해당하는 매입입니다. 알리바바는 현재 자사주 매입 계획에 아직 $26빌리언 이상의 자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 리스크 때문에 알리바바는 올해 수익률이 테슬라와 함께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나스닥 종목은 제가 들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기보다 시장에서 논쟁이 많은 주식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멀티배거 주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라 단순히 좋은 회사나 저평가 회사들이 아니라 잘 되면 몇 배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지하실 끝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리스크 리턴이 둘 다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라럼 테크놀로지스, 그동안 소개해드린 주식들 중 가장 많이 오른 알라럼은 1년 동안 17배, 올해만 거의 4배 정도 오른 주식이라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주식입니다.
밈주식 같은 미친 상승세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이후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성과가 없는 단순 밈주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나 AI 열풍에 힘입어 향후 10년 동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매출이 10밀리언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주식입니다. 센티넬원,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AI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보안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섹터에서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와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경쟁 우위를 다져나가는 업체입니다. 누홀딩스, 남미 쪽을 타깃으로 하는 세계 최대 디지털 뱅킹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에서 1억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장악했고 멕시코와 콜롬비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파의 테크놀로지스, SOFI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갈릴레오 플랫폼은 1억 5천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핀테크 회사들이 갈릴레오 플랫폼을 구동하여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타뷰티, 지난 5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80%를 기록하면서 27년 전 주가로 회귀한 월그린을 보고 있으면 리테일 사업이 요즘 얼마나 고전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나 코스트코를 보면 그것도 회사 나름인 것 같고 아무튼 아리송합니다. 미국의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울타뷰티는 2013년에 FCF가 101밀리언 달러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1.04빌리언 달러로 불렸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없고 들고 있는 현금이 거의 525밀리언 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LVMH가 소유한 세포라라는 대형 경쟁자가 존재하고 앞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 후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장기적인 실적 기대치 대비 주가는 저평가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1빌리언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힘스애널스,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사람들이 비대면 컨설팅을 선호하는 영역인 피부관리, 성건강, 정신건강, 탈모, 체중 감량 등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실적이나 성장은 좋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카피가 가능한 섹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헤쳐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 라틴 아메리카의 선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인데 남미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비가 증가하면서 고생하기도 했지만 이커머스와 핀테크뿐 아니라 디지털 광고 사업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소매 미디어 광고 시장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3배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무능한 정부와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인구가 워낙 많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곳이라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당 1,600달러가 넘는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처럼 액면 분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페이팔, 가끔 페이팔 차트를 보다 보면 202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경쟁자인 애플페이나 구글페이가 없었던 시절도 아닌데요. 물론 저금리에 코로나 이후 크게 반등하던 시기여서 대부분 주식들이 다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성장이 둔화하고 경쟁이 증가하고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게 주가 하락의 큰 이유겠지만 지금 가격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 싸움에서 매력적인 것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효과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페이팔을 많이 써왔던 사용자로서 과거에 페이팔이 승자였다면 현재는 점점 페이팔로 결제할 일이 줄어들거나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난 기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흥미로운 가격임은 틀림없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